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 토론해보는 매주 월요일의 이슈 토크 시간. 오늘은 지난 주말에 그 해화역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건,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고요. 자, 매주 수고해 주시는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지난번 노원병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아깝게 낙선하신 분이죠. 강현재 변호사를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한번 뵌 적이 있어서 오랜만에 그러시구나. 인사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텐데, 먼저 해화역 그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이게 뭐 자체 추산 6만 명이 모였다. 예. 그죠? 그리고 전부 여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여성만으로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데. 네, 그리고 단일 주제로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에요. 불법 촬영 규탄하는 시위로도 처음이고요. 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게 그 왜 홍대 미대에서 이 누드 모델 촬영해서 유포된 사건.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성이고 여성이 체포된 거죠. 네, 그래서 10일 만에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그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 가해자를 세운 것 때문에 이 여성들이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할 수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포토라인에까지 세울 수 있는지 네. 분노를 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는 아니 우리 여성들이 줄곧 이 여성에 대한 몰래 촬영, 불법 카메라 이거 제대로 좀 단속하라고 했는데 그건 못하더니 네. 어쩜 남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수사할 수 있느냐, 뭐 이래서 시작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은 약간 좀 특이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하기 쉬웠다. 그리고 비교적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분노하신 건 이게 단순히 경찰만 뿐만이 아니라 이 언론사가 보였던 주목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법 촬영에 이렇게까지 모두 다 전 국민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는 우선 편파 수사가 있다고 보세요? 언론의 이 대응에 잘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매 사건마다 뭐 수사의 속도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이 주목하는 거 여부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일률적인 기계적인 기준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번 시위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본질은 사실 그 불법 촬영을 한 그 여성을 수사한 것에 대한 규탄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예. 기존에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성이 무차별적으로 피해 대상이었던 그 불법 촬영들, 게다가 그걸 이제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 유포가 횡행했다는 그렇죠.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문 사이트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있었던 것, 그것이 굉장한 그 한 여성, 한 인격적으로 거의 살인에 가깝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인 촬영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것이 마치 좀 별 죄가 아닌 것처럼, 어떤 놀이인 것처럼 계속 되어 왔던 어떤 일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어떤 전문적인 정말 그런 상업용으로 만든 그런 그 영상이 아닌 완전히 일반 여성까지도 누구나 다, 모든 여성이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폭발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더 강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지혜 위원장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 현장, 회화 시위 현장에 갔었고요. 그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분노하고 한 목소리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가 빨리 대책을 좀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지금 강현재 변호사랑 신지혜 위원장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너무나 네. 많은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유포,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대책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받았던 것은 맞아요.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거나, 뭐 아니면 선고가 기각되기도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법기관 자체가 지금 결여된 평등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평등 감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법조 현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까? 결여된 평등의식?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참 이게 오래된 어떤 논쟁 내지는 싸움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도 다르고 일정 부분 저는 DNA가 다르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들은 어떤 자기중심적, 공격적, 어떤 누리는 대상. 근데 반면에 이제 여성들은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보호 본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내재된 그런 시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예.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고 모욕이고 상처이고 분명한 범죄이고 인격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대하는 어떤 수사하는 경찰도 남성적인 입장, 검찰도, 그 다음에 판사도 경우에 따라서 또 남성적 시각에서,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범죄인가 하면서, 뭐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좀 완화해서 처벌해야지, 뭐 많이 가볍게 처벌해야지 이런 시각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충실하지 못한다, 여전히. 예. 이제 그런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는 점점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대규모로 운집을 하는 건데, 근데 또 어제 집회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극단적 발언, 혐오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꼭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정 인사의 이름을 딱 따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죽어라. 뭐 이런 얘기라 그런 식으로 또 하는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시위 주최 측이 그 구호를 전면적으로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시위 참여자분이 그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최 측 추산 6만 명 정도 되는 시민분들이 모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여성운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여성 혐오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 좀 과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에 지금 너무 주목해서 이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뭐 잘못됐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수많은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불법 촬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오히려 더 삭제되는 것이 아닐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이 시위와 여성들의 구호를 소비해버리면서 시위의 본질을 좀 비껴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강현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에서? 아니, 인터넷에 뭐 기사로 다 나온 예. 것 같은데 뭐 곰이라든지 지금 재기해 뭐 이 두 단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곰은 그게 왜 혐오 발언인지 잘 모르겠고 아주 좀 귀여운 수준 아닌가 싶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쥐 아니면 닭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많이 됐었고 재기해라는 것도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어떤 특정 정치인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 혐오했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책과 법률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결해줘야 하는 일들인데 그 권력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1인자를 향해서 빨리 해결해달라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뭐 특정 어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혐오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언론이 좀 과잉되게 보도해서 집회의 본질을 좀 흐리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도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층들이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고 예. 그러면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그런 이 피해의식 그리고 불만, 경찰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터져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장단기간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대책들이 좀 세워지고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을 꼭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여성이 이제는 굉장히 교육도 동등하게 받고 일도 동등하게 하고 모든 사회적 책임을 동등하게 가지고 게다가 뭐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아직도 남성보다는 더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받고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 이 폭력성이 형태만 변화됐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폭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촬영하고 유포해서 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폭력성이고 그다음에 실제 신체적인 폭력성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뭐 묻지마 폭력, 살인 이 대상이 다 주로 여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힘이 약하고 방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이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법률과 정책으로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 예방 대책 같은 걸로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 실제 대책을 마련해가는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번에 정부가 불법 촬영물 관련한 대책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화장실 전면 검수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두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화장실을 아무리 전면적으로 검수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될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을 꿰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온라인 유통망을 잡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퍼뜨려지고 있는 이 불법 촬영물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고 삭제시킬 것인지, 해외 사이트가 어렵다면 국내 P2P 사이트라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그걸 단속하면은 우리나라의 P2P 사이트들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답변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사실 더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어떠한 그 기대가 컸으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일부 또 특히 또 좀 젊은 남성층들 사이의 반응은 뭐 실제로 지금 오히려 여성들이 대접받고 있고 남성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또 일부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여성 집회에서 나온 일부 특정한 몇몇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내가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하려고 해,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끝도 없고 둘 다 행복해야 되죠. 물론이죠. 그래서 물론. 남성분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게 있으면 그것도 시정돼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오늘 예고한 게 그 저출산 대책 이야기도 조금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총평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우리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이번에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만큼 아쉽습니다. 그동안 이전 정부들이 내놓았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제일 큰 면에서. 아쉬움은 뭐예요?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맥락도 이전과는 똑같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은 큰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요. 단순히 청년들에게 집 몇 채 뭐 더 지어준다, 뭐 청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겠다,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요. 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좋은 삶을 여기서 꾸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희망을 줘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죠. 네, 그런 메시지를 전 이제 정부가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재 변호사도 총평해 보시면. 네, 저는 패러다임 정말 전환해야 됩니다. 이 출산 문제는 더 이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뭐 신이 아니고서는 해결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구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정책은 그렇게 과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떤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이 정책 나오고 나서 아마 제일 또 많은 의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이야라는 이제 네. 엄마 아빠들 또는 예비 엄마 아빠들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뭐냐면은 정말 이제 지금쯤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패러다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뭐죠? 그냥 제발 낳기만 해라. 국가가 다 키워줄게. 아하. 이 패러다임이 아니고서는 예.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에게 애 낳기 싫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부에게 1명 낳게 하고 1명 낳은 부부에게 2명 낳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심플하게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줄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애를 낳는 건 원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젊은 부부라면.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예. 1명 정도 낳고 싶거든요. 왜 자기 예. 2세가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 낳고 난 후가 걱정인 거예요. 그 예. 걱정의 중심은 키우는 겁니다. 보육. 당장 얘를 생후 1개월 때부터 뭐 돌까지 2돌까지 석돌까지 이 키우는 것을 키울 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엄마 아빠 다 일하잖아요. 근데 보육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교육 문제 또 사교육 문제 이런 걱정으로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양육이라는 것은 24시간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 특히 초반부가. 네, 예. 초반부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강현재 변호사는 보육, 국가가 책임진 보육으로 확실하게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아이를 기르기 힘들겠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그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지표들은 너무 암울하거든요. 지금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이런 상태에서는 청년들이 자기 삶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월세 상한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계속해서 2년마다 4년마다 자기 집 하나 없이 계속 민달팽이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안정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출산율도요. 출산율이 적은 것이 과연 얼마나 문제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은 목표가 아닙니다.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어느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무나... 한국만큼 출산율이 낮은 것을 재앙이라고 취급하는 나라가 없어요. 해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출산율을 그냥 단순히 현상으로만 주목합니다. 아니 물론 현상인데 예. 전 세계에서 너무 유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 현상이에요. 그 우리 인류 사회 모두가 이전에 뭐 산업시대 때만큼 뭐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막 5명, 3명 이렇게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기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출산 정책은 타겟층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마음을 바꾸게 해서 낳게 하는 그 타겟층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예산이나 정책의 목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출산 정책의 타겟층은 아이는 낳고 싶은데 낳을 의사는 있는데 뭔가가 힘들어서 또는 예. 뭔가가 부족해서 낳기가 어렵다, 못 낳고 있다라고 하는 층이 타겟층입니다. 애초에. 예. 그렇게 좁혀서 봤을 때 가장 적확한 것은 어쨌든 생명이 하나 태어났을 때 이제 따라 붙어야 하는 그 손길.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 들어보면 낳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봐야 그건 소용없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현희 신지혜 위원장의 말대로 또 들어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훌륭한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면 낳을 생각 없던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저출산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거의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에서 지금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출산율 한 명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청년들에게 지금 애를 낳아라라고 해봤자 청년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번에 낙태죄 그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내 인생은 폭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가 그냥 집 몇 채를 뭐 몇 년간 빌려주겠다 신혼부부에게 이런 것이 얼마만큼 가다울까 전혀 실효성 있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정책이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정책이냐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예. 그런데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목소리에는 사실 정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수백조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 출산율이 안 오른 거거든요. 네. 조금 더 획기적이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건 두 분 다 공감하시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강현재 변호사는 직접 아이를 키우는 보육 문제에 대한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걸 요구하신 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 신지혜 위원장은 어디 보자면 이른바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걸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네,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었어.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토론.